이 사건에 제가 이제 중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나오는 증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마지막 1심 재판 마지막 날이니만큼 그 증언들을 한번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분위기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 부분도 제가 단독으로 취재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내란 혐의입니다. 다들 아시겠죠? 이 내란죄는 형법에 있습니다. 형법 87조에 있고요. 이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조항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의미를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처벌한다. 자,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납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 아니야? 계엄이라는 거는 헌법에도 규정돼 있고 계엄법에도 규정된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인데 이게 어떻게 내란이라는 것이냐. 납득 못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것을 이제 특검이 어떤 식으로 법리 구성을 했고 당사자들이 어떻게 증언을 했는지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혐의입니다. 내란 중에서도 내란 우두머리인데 법정형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우리나라 법 중에서 아마도 이 조항이 가장 법적형이 무거운 조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무기징역과 무기금고의 차이는 뭐냐면은 안에서 노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은 노역을 합니다. 금고는 노역을 안 하고 그 차이밖에 없고요. 금고형은 사실 뭐 선고된 전례가 별로 없으니까 이 오늘 아마 구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왜냐하면은 법정형이 그렇게 구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법정형이 지금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행위를 했길래 저렇게 무시무시한 법정형을 두고 있냐. 결국은 국헌 문란이 뭐냐 이제 그 부분이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폭동이 뭐냐. 그 부분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헌 문란이 뭔지에 대해서 형법에서 따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91조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뭔지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언하나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첫 번째,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거. 지금 계엄 선포가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 문제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자, 이 부분 여전히 뭐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국가기관을 전복을 한다는 거야? 그럴 텐데 이 지금 특검이 포섭한 이 내란의 이 전제는 뭐냐면은 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 그 부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국회의원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이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 어떤 기능? 지금 계엄을 선포를 하면은 국회가 과반수가 있으면 계엄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 계엄 해제를 못하게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고 그리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 그 부분이 지금 이 국헌 문란 목적 행위다. 라고 그렇게 특검 정확히 말씀드리면 특검이 아니라 이제 그 전부터 검찰 특수단이 수사를 하고 있었죠. 그 단계에서부터 구성해온 논리가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핵심은 뭐가 되냐면은 결국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그리고 지금 이 회의장에 들어간 본회의장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엄의 해제를 못하게 하려고 한 그런 지시가 있었느냐 그 부분이 핵심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중요 인물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 얼마 전에 그 헌재에서 파면이 됐죠. 조지호 전 경찰청장 증언부터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조지호 청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기사 제목으로 이제 이런 게 났을 겁니다. 정치인 위치를 추적한 여인형의 말을 듣고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다. 굉장히 센 워딩인데 여인형이 정치인 위치 추적을 요청한 거를 내가 듣고 미친놈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그런 증언을 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재판이 언제 있었냐면은 지난달 29일,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29일 이제 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 25부 직연 부장판사가 하는 그 재판입니다. 그 재판이 이제 증언을 하러 나왔어요. 조지호 청장이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반쯤에 여인형으로부터 텔레그램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여인형이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안보수사요원 100명을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정치인 체포조도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이재명이나 이런 정치인 체포를 위해서 위치 파악해달라고 그렇게 여인형이 자기한테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일반 전화를 하게 되면은 통화 기록이나 또 자칫하면 통화 녹음까지 남잖아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전화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연락들을 했겠죠. 여러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새벽 6시쯤에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 그 자기 이제 휘하 직원인 거죠. 휘하 부하랑 통화를 하면서 미친놈이네.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인영 당시 이제 방첩사령관이 100명을 지원해달라. 요원을 100명을 지원해달라. 그렇게 정치인 체포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조지호는 어떻게 했겠느냐.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좀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윤승영이라고 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그 밑에 이제 휘하 직원인데 이 사람도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증언으로는 조지호 청장이 보내주세요. 그 100명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호는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나는 그냥 준비만 하자고 그랬다. 그렇게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승영, 지금 그 클립이 이제 많이 있는데 재판 클립이 많이 있는데 윤승영 전 기획조정관 이 사람 변호인이 이제 질문하는 걸 듣고 이 사람이 이제 발음이 윤승영 이제 이거를 갖다 윤석열로 조금 헷갈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윤승영 변호인이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증인이 보내라고 했잖아요. 사복 차림으로 말을 좀 더듬는 목소리로 사복 차림으로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던 것으로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피고인 그러니까 윤승영 조정관을 사람들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조지호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맥락이 안 맞아요. 체포 지시가 적법하다 그러면은 내가 거기 협조를 하겠지만 윤승영이 그렇게 보고를 한 것만으로는 내가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었다고요. 라는 게 지금 이제 이 조지호의 주장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방을 벌이기도 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당신 말이 안 맞는다. 계엄 선포하고 해제 전까지 지금 조지호하고 6차례 통화를 했다. 근데 5번까지 통화가 이루어졌을 때 국회의원들이 이미 국회에 진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통화가 이루어진 게 4일 오전 0시 48분인데 이때는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이미 국회로 들어가 있었다. 체포를 지시할 여유가 아니라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은 이미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고 이 사람들이 과반수만 모이면은 계엄 해제 의결하고 있을 수 있는데 뭐하러 이미 사람 다 들어가 있는데 내가 체포 지시를 했겠느냐라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지호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분명히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다. 체포해라. 불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기억난다. 그리고 월담 뭐 이런 단어를 썼는지는 내가 확실히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의원들 체포하라고 하신 거로 기억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뭐 그렇게 해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당신이 의원들 체포 지시 내린 거로 분명히 기억을 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이게 사실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24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조지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국회 통제라는 게 뭐를 의미할까요? 아마도 이제 이렇게 의원들이 표결이나 이런 정치 활동을 못하게 통제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요청에 대해서 이거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 활동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따르더라도 계엄을 누가 해제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계엄을 해서 법원이라든지 행정부는 통제를 할 수 있어도 국회는 통제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담이 낮아서 쉽게 월담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월담하는 의원들은 불법이니까 체포하라고 당신이 그렇게 지시한 거 아니냐. 그렇게 조지호 경찰청장이 주장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또 비슷한 취지로 반박을 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통화할 시간대 이미 지금 경찰이 국회의원하고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허용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방침이 조금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국회의원들 출입을 못하게 해서 그때 이제 담 뛰어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담 뛰어넘어가는 거 그거 자기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출입을 허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 들어갔었다는 것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그때 이미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담을 넘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렇게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체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나 긴급성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자, 양측의 말이 엇갈린다면 이걸 어떻게 검증을 해야겠어요? 통화 내용이라든지 객관적인 그런 사실 자료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비화폰 같은 경우에는 통화 녹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화한 시각 같은 건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게 사실 굉장히 조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접 통화한 당사자잖아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하고는 직접 통화한 당사자인데 직접 통화한 당사자가 당신을 그때 체포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물론 직접 통화한 당사자라고 해서 이 사람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 말이 믿을 만한지는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을 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그 앞서 본인들이 주장한 그런 객관적인 상황 뭐 이거를 이제 유리한 증거로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이미 출입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체포 지시를 일부러 할 이유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유리한 증거로 유리한 정황으로 주장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조지호 청장이 이런 증언도 했었어요. 계엄 해제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끝났다,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덕분에 빨리 끝났다라는 말은 뭐 이 계엄을 오래 지속할 생각이 없었다. 계엄을 지속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계엄 끝나고 나서 조지호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증거로 원용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조지호 전 청장의 주장은 체포 지시가 있었고 나는 분명히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다. 시간상 그럴 이유가 없었다라는 그런 반박이고요. 자, 그러면은 앞서 조지호 전 청장이 여인영으로부터 뭐 100명 인원 동원 요청 받고 미친놈이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미친놈으로 지목을 했던 여인영 사령관은 어떻게 증언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인영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12월 26일 날 역시 형사 25부에서 증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지호 증언을 다시 한번 좀 따져볼게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인영이 자기가 합수본부장 맡는다고 그랬어요. 맡는다. 그리고 경찰 안보수사위원 100명 지원해달라.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그러면서 자,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사람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체포 대상자. 이 사람들 체포할 건데 위치 추적해달라라고 여인영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통화하면서.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명단을 쭉 적었는데 이 사람들에 더해서 추가로 또 명단을 언급을 했다. 자, 그러면서 한동훈 추가입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동훈 추가.
이거 참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게 희화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로도 막 돌고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추가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조지호하고 여인영이 통화해서 조지호가 여인영으로부터 그 명단을 들었고 거기다가 한동훈까지 추가해 달라라고 여인영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인영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내가 실제로 그렇게 명단 불러줬다라고 하는지 아니면 아닌지.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인영이 증언을 어떻게 했냐면은 작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 이제 12월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 12월이죠. 재작년 12월에 계엄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것도 이게 작년 이게 증언한 시점이 작년이니까 재작년 지금 시점 말했을 때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5, 6월에 계엄을 언급했다. 근데 내가 그때 정말 무릎 꿇고 말씀드렸다. 계엄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뻔하잖아요. 지금 그때 당시에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반수인데 과반수를 훌쩍 넘는데 어차피 계엄해봤자 다 계엄 해제가 될 거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아주 만취한 상태여서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그냥 얘기를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릎 꿇고 말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서 특검이 여인영 메모를 공개를 합니다. 이 메모가 뭐냐면은 작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그 여인영이 휴대폰에 썼다가 지운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썼다가 지운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 이재명, 한동훈 그런 체포 대상자 그러니까 아까 조지호가 얘기한 이 체포 대상자 여인영으로부터 들었다는 체포 대상자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특검이 제시를 합니다. 자, 이거 뭡니까? 라고 하니까 여인영이 이번에 법정에서는 뭐라고 하냐? 아이고 그거 작년 그 12월 4일 오후까지도 12월 4일이면 언제예요? 그러니까 계엄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이죠. 그때만 해도 우리 방첩사 요원들이 가수 김호중 지금 구속돼 있죠. 김호중으로 알 정도로 그러니까 이 지금 체포 대상자로 김어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김어준을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정말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지했다. 그리고 수사단장이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냐면은 우원식이 국회의장인지도 몰랐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메모한 거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근데 사실 이 증언이 본인이 검찰에서 했던 증언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법정에서 말을 뒤집은 거예요. 검찰에서는 뭐라고 했냐? 재작년 12월에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이 사람 이제 현역 군인이니까 검찰단에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단 그러면서 지금 이 메모에 대해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썼다 지웠다 한 것이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특검이 멋대로 포렌식해서 자기네들 맘대로 스토리 라인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증언은 과거 검찰에서 했던 진술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검찰에서는 뭐라고 했냐? 국방부 장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체포 대상자를 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조지호한테 내가 전화를 걸어서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고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했다. 자, 어떻습니까? 이거로 봤을 때 아까 조지호 얘기랑 일맥상통하죠. 조지호가 여인영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영은 처음에 검찰에서는 내가 국방부 장관한테 김영현한테 연락을 받아서 체포 대상자 들었고 그리고 그거를 조지호한테 전화 걸어서 이렇게 대상자 알려줬다.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의 진술만 봤을 때는 악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조지호의 증언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악의가 맞는데 지금 이거를 뒤집는 거예요. 법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27일 날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도대체 이때 왜 이런 말을 썼지? 싶은 것들이 있더라. 체포라는 말을 도대체 내가 유의미하게 썼는지 그냥 입에 벤소리인지 헷갈린다. 라고 그렇게 과거의 그 검찰 진술을 뒤집습니다. 자, 그러면서 법정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체포나 검거 이런 말은 기본적으로 군인들의 입에 배어있는 말이다. 이거는 나도 모르게 한 말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에 인력 100명 지원해달라고 그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조지호가 자기 부하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특검이 제시를 합니다. 당신 그때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당황해서 실수했다. 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군사법원에서도 재판 중에 이제 체포 지시 부분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하들하고 기억이 다른 부분은 다투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부하들하고 어떻게 이 기억이 다른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부하들 중에서 이 사람이 있었어요.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방첩사 수사단장이니까 여인영의 명을 받들어서 바로 수행하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증언을 했냐. 여인영이 체포 명단을 불러주면서 받아 적으라고 했다. 그리고 수방사 비원 벙커로 이송하라고, 대상자들을 이송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면서 이런 증언도 합니다. 여인영으로부터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에 집중하라고 들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본인의 아까 그 검찰단에서의 진술, 그러니까는 지금 김영현 장관한테 명단 들었다. 그리고 내가 조지호한테 전화했다. 그리고 조지호의 법정 증언, 내가 그 체포 지시 명단 듣고 미친놈이네. 나중에 그런 얘기도 했었다. 그리고 지금 그 명을 받았다. 명을 받고 출동 지시를 했다는 이런 방첩사 간부의 증언하고 사실 이 증언들은 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근데 여기에서 이 지시를 했다는 여인영은 과거의 검찰 진술을 뒤집은 것이죠. 뒤집어서 내가 체포 지시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위치 확인을 지시했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김대우, 이 지시를 받았다는 이 방첩사 간부는 아니다. 위치 추적이 아니라 그냥 나는 체포 지시 받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진술들이 보면은 본인이 과거에 했던 이런 체포 지시를 인정하는 그런 검찰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는 뒤집었습니다. 물론 이제 법정에서의 진술이 검찰에서의 진술보다 증거의 가치로 따지면 더 높긴 합니다.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같은 내용일 때는 이 법정 진술이 우선하긴 하는데 다만 이게 이 증거 가치 판단 외에도 신빙성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다 이게 진짜냐, 증거 가치가 있는 이거는 이제 별도 판단이 된다. 물론 이제 법정에서의 진술 같은 경우에는 위증 선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고 선서를 하기 때문에 증거 가치가 더 높기는 하지만 과연 이 진술을 믿을 만한지 이거는 이제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뭘 근거로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증언하고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